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적신호, 기업 대출 디폴트, 상환 리스크 고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 적신호, 기업 대출 디폴트, 상환 리스크 고조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자 금융의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 시스템이 아닌 제2금융권 등에서 이루어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 대출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제1금융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를. 그리고 증권회사나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기타 등등 이런 곳을 제2금융권이라고 하죠. 이런 제2금융권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 대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중국은 아주 심하거든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기업 대출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뭐냐면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의 잔액과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2018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 이게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기 시작해서 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언제 발표가 된 거냐면 2018년도에 발표가 된 건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늦추기로 한 겁니다. 2018년도 5월 30일 날 그 그림자 금융의 규제를 늦추기로 하면서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좀 줄이기로 했어요. 이것을 일본 니케이 신문이 발표를 했고 이때 어떻게 됐냐면 2019년도 원래 7월달 지금 정도는 했어야죠. 지금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2021년 1월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한 1년 6개월 정도 연기를 한 거죠. 왜 중국 금융당국이 규제를 늦췄냐 한번 볼게요. 당시 미중 무역 마찰에 의해 수출 주도 성장이 힘들어져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림자 금융을 늘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림자 금융은 대부분 어떻게 된다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 정부가 그림자 금융을 좌지우지한다고 했죠. 지방 정부가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그 지방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풀어버려요. 돈을 풀어버리면 내수가 확대가 되겠죠. 이 내수가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 그 안에 GDP가 점점 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겉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질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게 그림자 금융 규제를 늦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추산되는 그림자 금융은 얼마나 되느냐? 약 3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마어마하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1분기 말 기준 68개 중국 펀드의 자산관리 상품 WMP라는 자산이 22조 5천억 위안, 약 3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다가 보통 1100을 더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4천조 가까이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조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관리 상품 WMP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데요. WMP란 고금리를 내걸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와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금리를 해요. 고금리를 걸고 이게 돈을 투자를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 차입의 통로로 활용이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고금리로 돈을 빌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은 급하니까 고금리로 이게 돈을 빌리거든요. 그렇게 돼서 자산관리 상품을 거의 대부분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 차입 통로로 활용하고 중국 그림자 금융 확대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영향과 관계를 한번 보겠는데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제일 많이 투자되는 거, 건설, 제조, 인프라 투자, 그리고 펀드 업계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관계를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게 산업 전반에 건설, 제조, 인프라, 이게 산업 전반입니다. 이 산업 전반이 펀드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게 그림자 금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전체 금융시장에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건설이나 제조나 인프라 투자에서 한 번이라도 삐걱대면 이게 펀드가 문제가 되죠. 이 펀드가 문제가 되는 게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또 펀드가 들어가요? 제1금융권에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펀드를 집어넣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 돈 다 투자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제1금융권에서 또 돈을 빌려서 펀드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익이 있어요. 그 퍼센트 차익을 또 따먹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적신호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을 받아서 그림자 금융에 돈을 집어넣어서 다시 따먹는다.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거, 중국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공급의 원천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금융의 적신호가 켜진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 위축입니다. 이럼으로써 경기가 둔화가 되면 돈이 안 돌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제일 돈이 많이 돌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 활성화를 계속 시키려고 우리나라는 조금 위축시키려고 그런다.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게 하면서 그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돈들이 보통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삐걱된다, 부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실 대출이 증가가 되면 이게 신탁 회사가 압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하면서 이게 윤활유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서 삐걱대면 회수가 안 되잖아요. 회수가 안 되면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낀 회사, 신탁회사가 압박을 걸린 겁니다. 이 신탁회사가 그림자 금융의 대표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박이 되면서 그림자 금융의 적신호가 켜졌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일어났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규제의 암묵적 사각지대인 그림자 금융 시스템까지 얼어붙으면 민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더욱 좁아져서 가뜩이나 둔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음이 켜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신탁업협회나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내 신탁회사는 3월 현재 68개, 그리고 자산 규모가 22조 5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859조.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한 4천조 된다고. 그래서 이게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중국 은행 자산의 2.9% 정도 돼요. 그래서 신탁회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탁회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공장, 고속도로 건설 등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하는데, 보면 중국에 유령도시가 많이 생기잖아요. 유령도시가 생기면 거기 아파트,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신탁회사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출 채권을 조성한 펀드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펀드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펀드들이 있어요. 이런 펀드들이 있고 외국에서도 이런 펀드들을 키워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시대 때 그 어디 펀드인가 그게 지하철에 투자해서 뭐 먹튀하고 나갔죠. 몇 군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탁회사를 통해서 그 펀드를 조성해서 어디에 투자한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하는 걸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신탁펀드는 상장이 중국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채권과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펀드들이 상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익률에 따라서 그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률을 따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주가처럼 이동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금을 모으냐 한번 보면 자금이라는 게 딱 중간에 있어요. 자금을 신탁펀드로 딱 모으는데 누구한테 모으냐? 첫 번째는 기업, 두 번째는 금융기관, 세 번째는 부유층. 여기서 금융기관도 들어가요. 금융기관이 대부분 어디가 들어가면 1차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기업, 금융기관, 부유층 그리고 그 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도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운용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운용회사라는 게 있어서 그 수익률이 나면 그 운용회사가 얼마쯤 중간에 되돌려준다 아니면 손해를 보면 같이 손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어디서 운영이 되냐면 신탁회사, 신탁회사하고 또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거 펀드를 많이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브릭스 펀드나 아니면 어떤 펀드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운용이 얼마 정도 되냐면 평균 6개월에서 5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보통 중국의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꼬라박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득이 남으면 그 이득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만기 후 투자자들에게 원금 플러스 이자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게 신탁펀드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돈을 빌렸던 기업 아니면 돈을 빌렸던 건설 회사의 일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택시장이 위축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장들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재무 불이행과 상환 위험이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건설 회사나 아니면 공장들에 대해서 상환 위험이
높아져 가면 그거에 따른 신탁 자산들도 문제가 되겠죠. 얼마나 문제가 되냐 하면 현재 약 2,800억 위안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신탁 자산의 1.26% 정도가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 3월 대비 9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 대비 90%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2014년도에부터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travel ahead,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00조 위안이죠. 300조 위안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신탁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이유는 논뱅크에 대한 당국의 규제 강화입니다. 여기 논뱅크라는 것은 1차 은행이 아닌 은행을 논뱅크라고 하는데 2차 은행 이상, 2차, 3차 은행들을 당국이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펀드의 대부처 기업이 다른 곳으로 돈을 새로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은 점점 더 늘어져 가고 있고요. 이게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원금 지급을 지금 중단하는 펀드도 점점 속속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막혀버리니까 다시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안 생기는 거죠.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신탁펀드에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츰차츰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투자자의 외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이 더욱더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은행은 자금 부족을 메꾸도록 당국의 압력이 가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1차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1차 은행에서도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중국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 당국이 뭐 지급 준비를 얼마를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급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금 부족이 생기겠죠. 자금 부족이 생기면 그걸 메꾸도록 압력을 가면 어떻게 돼요? 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콜리어 이사가 이렇게 됐죠. 오리엔털 캐피털 리서치에서 이사입니다. 신탁 부분에서 대출이 막힌 경우를 대비하는 자본 버퍼에 한계가 있다. 이게 뭐냐면 신탁 부분에서 대출이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리면 그 자금이 새로운 자금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자금이 안 들어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탁 부분의 자본이 부족한 것은 늘 중국 경제의 약점 중 하나였다. 돈이 지금 잘 안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용 상황이 압박을 받으면 그 압박을 가장 먼저 느끼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팽이라는 홍콩 ING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고수익 투자 상품은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액 투자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도 은행에서 판매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듯 중국에서도 그런 영향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서 그 소액 투자자들에게 분리해서 나는 혼자 못하니 사람들은 모아서 거대한 돈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득을 많이 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득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가 디폴트에 빠지면 그것이 신탁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자산 운용 상품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의 자산 운용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은행이 신탁 회사를 대신해서 자산 운용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조달한 자금을 새로운 전용 신탁 펀드에 투자하기도 한다. 이것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려면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펀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어차피 미국에서 나온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기존 신탁 펀드 판매 업무를 맡기도 한다. 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는 펀드 판매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펀드 판매하죠. 그전에 펀드는 어디서 판매만 했어요? 신탁회사 아니면 증권회사 이런 데서밖에 판매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에서도 은행, 뭐 대표적인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다 판매하고 있잖아. 이게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게 메가은행을 지금 점점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점 소액 그 투자자들한테도 위험성이 점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라도 삐끗되면 소액 투자자들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묶여도 다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딱 당장 필요한데 그 돈이 딱 묶여봐요. 꼼짝달싹도 못 앉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신탁회사의 정보 공개 의무는 한정되어가 있어서 디폴트는 종종 재판이 보고되고 나서야 공개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탁회사에서 이게 우리 지금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하는 거에서 지금 이득금이 얼마다라고 공개가 잘 안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공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자빠져서 뒤로 넘어간 후에야 이게 문제가 돼서 그때 공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이번에 한번 발생했는데요. 안신신탁이라고 중국에 몇 안 되는 상장 신탁 업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탁 업체는 상장되지 않은 업체가 쓰고 있는데요. 이 안신신탁이라는 게 상장 신탁 회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6월에 25개의 신탁 펀드에 총 100억 위안 이상의 원리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신신탁에서 발표한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시경제, 미래만 보고 투자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상황이 일으키는 단기 유동성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요주의, 그러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요주의로 분류되는 회사의 채권, 요주의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요주의 채권이 부풀어서 신탁대출 잔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43억 6천만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요주의 채권이 4억 6천만 위안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로 가면서 43억 6천만 위안, 즉 1년 사이에 39억 위안이 늘은 겁니다. 조지 슈라는 무디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높아지는 자산 건전성 문제가 이 분야 전체를 뒤덮고 있다. 그 중에서 적극적인 사업 확장 탓에 더 궁지에 몰린 신탁회사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는데 중국 금융업계가 부동산 침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안신신탁이라는 회사가 중흥주회그룹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중흥주회그룹에 얼마?
5억 5천만 위안을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 중국이 유령 도시가 많잖아요. 중국이 유령 도시가 왜 생겼냐면 중국의 1대1로라는 환상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요. 1대1로가 지나가는 곳에 선으로 그어서 그곳을 계획하는 도시를 건설을 한 겁니다. 즉 중국이 원하는 속도대로 1대1로가 진행돼요. 그 중간에서 원하는 만큼의 도시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설을 시작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은 거죠. 즉 1대1로가 망하면 그것도 폭망하는데 지금도 뭐 망한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아서 그것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한 8개,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13곳입니다. 12곳. 12곳을 지금 거풍 붕괴 주요 도시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북한 쪽으로 가는 1대1로 선이 있고, 여기 러시아 쪽으로 네이먼구 자치구로 해서 몽고 통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러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는 곳에 세 도시 그리고 여기 이후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라인 그리고 쿤밍 쪽으로 해서 이게 캄보디아로 내려가는 그 라인 이쪽을 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1대1로의 주요 도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1대1로로 인해서 그곳에 걸쳐 있는 곳에 유령 도시가 즉 생기게 된 것이고요. 1대1로의 기대 때문에 신규 아파트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일단은 다 팔려요. 일단은 다 팔리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부동산 업체는 돈이 좀 벌려 있기도 하지만 또 그곳에서 물려 있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그곳에 팔릴 줄 알고 부동산 업체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업체들이 거기가 다 팔린 것처럼 보여서 다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어떻게 돼요? 유령 도시로만 그냥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 매출을 그냥 보기에는 아직은 탄탄해 보이지만 그게 누가 투자한 거다? 펀드들이 투자를 한 거죠. 데이터 회사 윈드 인포메이션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신탁업계 전체의 자손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자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고 특히 일대일로에 거쳐져 있는 유령 도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투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대일로를 망하게 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증권시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이 대부분의 신탁회사에 대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중단하도록 통보했다. 이제 중국이 그 부동산 개발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반면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신탁회사는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이 주주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의 자회사 비스그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부 대출은 지역의 인프라 계획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가 계획을 지원했다?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회수가 안 되거든요.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만 해놓고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도로 같은 거 놓을 때 그것도 인프라잖아요. 그걸 지원을 해요. 그러면 도로에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러면 거기 왜 도로를 깔아요? 거기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도로를 깔잖아요. 만약 유흥도시가 거기에 생겨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 상품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암묵적 보증이 붙은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론상으로는 지방정부가 신탁펀드 투자자를 도울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자기들의 자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울 필요도 없고 파산을 용인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하면 되니까. 이로써 투자자들의 무모한 행동을 줄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실제적으로 신탁회사의 주주는 국유기업 또는 지방기업이죠. 지방정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유기업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돈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방정부 재정도 없어지고 국가 재정도 점점 소모하게 된다는 거죠. 겉에 보기에는 GDP가 올라가고 특히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건설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원료도 그렇게 계속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대1로가 성장하지 않으면 중국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이란이에요. 이란을 그래서 더 두들겨 패는 이유도 있고요. 특히 파키스탄하고 원래 1대1로 하면서 파키스탄하고 베네수엘라에 돈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특히 파키스탄은 이란의 석유 때문에 거기를 배후 도시로 많이 성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뭐 지금 이란 문제 생겼죠. 그리고 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IMF에서 구제금융을 안 한다고 뻗대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했는데,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